네, 계속해서 177페이지 제4절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보실 건데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설명을 좀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계약 체결을 했는데 과실이 있어. 그러면 책임지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이라는 매도인과 을이라는 매수인 사이에 이 갑이 저 시골에 있는 별장 X를 매매 계약을 맺은 거예요.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어젯밤에 불이 나버렸는데 불이 나서 타버렸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오늘 아침에 급히 도장을 찍은 거죠. 파는데 도장을 찍은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소실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 체결 전에 불능이었으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원시적 불능이다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 되고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에서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계약 체결하는데 사실 그냥 한 게 아니고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또 거기 답사하고 하는데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당신 책임지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것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다. 이런 얘기인 거다. 여기서 제목을 잘 보시면 요거요. 이 계약 체결은 된 거예요. 사인을 했으니까. 그런데 매도인이 야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런 걸 잘 확인해보고 계약을 체결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 그것에 대해서 너 책임지는 게 맞아.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 을 입장에서 봐봤을 때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고 믿고서 돈을 들였죠. 그것을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런 것을 소위 말해서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써 생긴 손해, 실내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실내이익에 손해가 있게 되는데 그 실내이익을 배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봐주세요. 이제 굳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원시적 불능일 때는 무효가 돼. 그리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생겨. 원무과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이거 잠깐 좀 더 봐보세요. 요게 계약 체결을 할 때 그렇게 됐다는 건데 X 매매 계약이 있는데 요게 소실이 된 거예요. 이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그랬어. 그러면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야. 그런데 이제 그게 계약 체결을 한 뒤에 그런 사단이 생긴 거예요. 이게 후발적 불능이 되는 거죠. 근데 후발적 불능일 때는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했었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쓴 것은 다른 무효 사유가 있으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무효 사유가 없으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다.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봐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돼요. 이 불능이 되는 데 대해서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봐요. 즉 매도인이 X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채무자가 될 건데 이 채무자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귀책 사유 이렇게 말하는데 귀책 사유는 이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채무자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가 있는 거죠. 돌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게 없으면 귀책 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었으면 채무자가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불을 질러버렸다든지 아니면 실수로 그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채무자의 잘못이 있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런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행불능이 된다는 것은 봐보세요. 채무자의 책임으로 그 이행이 이제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 별장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그 별장을 다시 넘겨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죠. 이런 것을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불능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근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언제나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손해배상이에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하는데 그 외에 불능이 돼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데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을 없던 것으로 돌려버릴 수도 있어. 그런 것을 계약 해대권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대권이 생길 수 있게 된다. 네, 그래서 계약 해대권에 관한 문제로서 뒤에서 또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대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채무대에 귀책 사유가 없으면 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요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보세요. 이 X를 매매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에 대한 대가를 줬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걸 10억이라고 이렇게 해보자고요. 근데 이 귀책 사유가 없는 예로서 예를 들면 산불이 난 거야. 아니면 쓰나미가 쓸고 간 거야. 쓰나미. 아니면 무슨 벼락을 맞아서 그게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매도인에게 잘못은 없다고 봐야죠. 잘못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잘못 없어서 이게 X가 소실이 돼버리면 줄 수는 없잖아요. 줄 수 없는 걸로 끝나. 근데 문제는 이제 이 10억을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산불이 난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바뀌게 된다. 이런 것을 위험부담이라고 말한다. 위험부담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위험부담과 관련해서 기본 원칙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채무자 위험부담의 원칙. 요게 있네요. 채무자 위험부담의 원칙 이렇게 말을 하면 보세요.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예외가 있겠죠. 그럼 채무자 반대말이 뭐예요? 채권자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그러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걸 이제 보시면서 그렇게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내용이 뭐냐 이건데 봐보세요. 채무자 갑 입장에서 봤을 때 저 X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이 X를 넘겨주지 못하는 대신에 이 채무자 갑이 10억을 달라고도 못한다. 이런 뜻인 거다. 즉 이행 청구를 할 수 없다. 10억 달라고 못한다. 이런 얘기인 거다.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요. 우리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177페이지 보시면 제목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계약 체결 여기다 동그라미 칩니다. 계약 체결. 체결 밑에다가 성립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성립 이후에 효력에 관해서 따진다고. 그래서 성립은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효 문제가 나오는 거야. 만약에 불성립이면 무효를 아예 말을 안 해. 논의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계약 체결은 된 거야. 그리고 과실 동그라미, 책임 동그라미. 그래서 계약 체결하는데 과실이 있었어. 그러면 그 책임을 지는 거. 이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178페이지 가시면 1번의 요건에서 목적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어야 한다. 원시적 불능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됐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일 때 이런 것이 문제된다는 것인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179페이지 2번의 위험부담 잠깐 한번 봐보세요. 위험부담 보시면 여기서 위험부담은 의의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어 갑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전 등기 전에 집중호우로 건물이 붕괴된 경우 그게 집중호우가 아니라 산불이어도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에요. 여기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겠습니다. 건물 동그라미, 매매 계약 동그라미, 건물 매매 계약이 있는데 이후 여기다 동그라미 칩니다. 즉 후발적 불능일 때 이 위험부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중호우에다 동그라미 쳐보는데요. 집중호우 거기는 집중호우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귀책 사유 X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책임이 없어.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대금 지급 청구권이 존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위험부담 문제인데 이번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다가 끝에다가 원칙 이렇게 쓰겠습니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 이렇게 하시고요. 537조 보시면 이렇게 해놨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무계약 동그라미. 쌍무계약 위에다가 동그라미 위에다가 매매계약 이렇게 써봅니다. 매매계약이 쌍무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예죠. 쌍무계약은 기브앤테이크야. 그 X를 주니까 10억을 주는 거죠. 10억을 주니까 X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인 거다. 그래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이로 쌍방의 책임 세모 둘 다 책임이 없는 거예요. 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 책임이 없어. 산불, 쓰나미, 그리고 집중호우 이런 것들은 다 이 두 사람에게 다 책임이 없다고 봐야죠. 그걸 누구 책임으로 묻냐고요.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이행세모, 그게 이행 불능이 되는 거죠.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행청구 세모, 이행청구 세모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 이행청구 못한다 이 말이 뭐냐? 결국 이게 이 돈 달라고 못한다 이런 얘기다. 즉 X를 넘겨주지 못하니까 10억도 달라고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 거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위험부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채무자의 책임이 있을 때 이행불능이 되고 계약 해대권이 문제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뒤에 해대편에서 따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정리하시고 다시 여기서 17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앞에 페이지. 지금 우리가 179페이지 봤습니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거를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잠깐 보시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보시면 매도인 갑이 있고 그다음에 매수인 을이 있는데 X를 10억에 이렇게 매매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기서 이제 보통 먼저 계약금을 주죠. 계약금 1억 요걸 줬습니다. 이걸 우리 12월 15일 날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고 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중도금을 그 다음에 1월 15일 날 중도금을 5억을 주기로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3월 15일 날 잔금 4억 주면서 등기를 이렇게 넘겨주기로 한단 말이에요. 등기를 넘겨주기로 했어. 그리고 그 집도 그때 비워주기로 했어. 인도해 주기로 했어. 이렇게 되면 보세요. 이 매매 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쌍무 계약이 되죠. 이렇게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 기브앤테이크는 이런 거예요. 아니 주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는 주지도 않으면서 달라고 하면 너 줄 때까지 나도 못 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 같이 이행하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봐보면 이게 3월 15일 날 잔금 4억과 그다음에 이제 등기 넘겨주는 거. 요게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것인 거다. 됐죠? 그래서 동시이행 관계가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보통 잔금 지급을 할 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매수인이 잔금 준비가 잘 안 된대. 그랬을 때 매도인은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봐보시면 이 매수인을 이행 시제에 빠뜨리게 하려면 매도인은 자기가 이행 제공을 해야 돼. 근데 이제 동시이행의 항변권 측면에서는 뭐냐면 자기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그때 달라고 이행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행 청구를 했어. 그러면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도 뭐가 생기느냐? 동시이행의 항변권 여기 생긴다는 거예요. 동의항이 생긴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실무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아니 이게 그쪽에서 잘 준비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주겠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곤란하게 진짜 곤란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행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등기 서류 제공을 해야 돼. 등기 서류 제공해야 돼. 근데 이거를 그 앞에 코앞에다 갖다 주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등기 신청을 할 때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보자면 등기소에 가는 거예요. 야 나와라. 우리 오늘 등기 넘겨주기로 그랬으니까 오늘 등기하러 가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준비가 안 되는데 자기가 그걸 일 없이 등기소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오면 등기 서류를 넘겨줄 수 있을 정도의 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제공을 해야지만 그리고서 이제 이 이행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동시행의 항변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상대방이 그 날짜를 안 지키면 이게 뭐가 되느냐? 이행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행지체가. 이행지체라는 것은 뭐냐면 이행을 할 수 있는데 늦추고 있는 거죠. 지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자기도 이행 제공을 안 했어.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어. 이런 경우에는 서로 3월 15일 날 날짜를 지키지 못했어도 이행지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안 두고 있으니까 이행지체가 안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다. 그래서 이 동시행 관계로 다시 오시면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으면 날짜가 지나가도 이행지체가 안 돼.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인 거다. 이행지체가 안 돼. 그냥 간단히 이제 이런 예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간단히 물건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게 가서 예를 들면 마트 가서 물건 사가지고 오는데 서로 기브앤테이크 관계잖아요. 쌍무계약이야. 그러면 내가 돈을 결제해야 그쪽에서도 물건을 넘겨줄 것이고 반대로 내 입장에서 봐보면 그쪽에서 물건을 줘야 나도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안 주면 서로 안 주면 야 동시에 이행해. 지금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 거다. 그런 게 동시행의 항변권이다. 마트 말고 예를 들면 뭐 옆집 사람과 뭘 바꾸기로 했어. 아니면 옆집 사람한테 그 중고로 그걸 뭐 5만 원에 팔았어. 그러면 이걸 네가 줘야 나도 주는 거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동시행의 항변권이다. 교재로 잠깐 한번 보시면 178페이지 536조가 나와 있는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먼저 나와 있다. 1항에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쌍무계약 동그라미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이행 제공 세모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행 거절 동그라미. 즉 봐보세요. 이행 제공을 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동시행의 항변권이에요. 항변권은 못 줘 이 말인 것이거든요. 됐죠? 못 줘. 이게 동시행의 항변권이다. 네, 요 정도로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79페이지 가셔서 보시면 효력 중에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2번에 이행지체 책임의 면제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이행 제목에다가 이행지체 세모.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으면 이행지체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거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180페이지 잠깐 보시면 180페이지 보시면 제6절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것이 있다. 이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만 잘 보시면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려고 하는지를 금방 아실 수 있게 돼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여기서 설명을 드려보죠. 이런 거요. 우리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보통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렇게 매도인이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해서 예를 들면 이제 X를 10억에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하는 거죠. X 넘겨주고 10억 이렇게 주고 계약 당사자끼리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갑을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당사자. 근데 제3자는 뭐예요? 당사자 아닌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말 자체가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한테 뭔가 생기는 거야. 위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런 경우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 병이란 사람이 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제3자 이렇게 되잖아요. 돈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뭐 계약금은 받았겠지만 어쨌거나 이 10억 대금을 여기다가 이렇게 줘라. 아니면 뭐 중도금 잔금은 제3자인 병한테 줘라. 이런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이 사람을 위한 거죠. 이 사람. 제3자 병을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 정도만 사실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봐보세요. 이런 계약을 요구한 것이 누구냐면 이쪽 사람이에요. 이쪽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요약자라고 이렇게 말한다. 요약자. 이런 계약을 요구했다 그래서 요약자. 그리고 이제 이쪽 사람이 꼭 매수인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쪽 사람이 그러겠다고 승낙을 했어. 이 사람을 낙약자라고 한다. 낙약자. 용어 정도만 좀 익숙하게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3자는 사실 이 낙약자한테 주는 거 없이 받기만 하죠. 이익을 받아.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수익자라고 이렇게 한다. 수익자. 됐죠? 수익자.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다. 이런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사람한테 그러면 그냥 생기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에 그냥 야, 그 돈은 병한테 갖다 줘라. 그랬는데 만약에 제3자가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세상에 내가 받기 싫은 것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권리가 생기려면 그 받을 권리가 생기려면 이게 수익자가 받겠다고 했어야 된다. 즉 이런 것을 수익의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받겠다는 거예요. 받겠다.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제3자에게 권리가 발생해. 이게 권리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되었죠? 네, 이런 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라고 한다. 용어 정도만 보세요. 요약자, 낙약자, 그리고 수익자. 제3자가 수익자다. 그리고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권리가 생긴다. 이 정도.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교재를 잠깐 한번 보시면 교재 180페이지에 제6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죠. 539조 조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1항에서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여기서 당사자 일방 위에다가 낙약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 이 사람이 수익자가 되죠. 수익자에게 줄 것을,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 여기서 채무자 밑에다가 낙약자 이렇게 써봅니다. 그 낙약자가 채무자가 되는 거야.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2항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라고 한다. 거기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 여기다 동그라미 칩니다.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봅니다. 수익의 의사 표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수익의 의사 표시.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때에 생긴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권리는 생긴다. 여기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우리 용어 한 가지만 더 동그라미 치고 가면요. 그 의에서 맨 밑에 가시면 이때 매도인을 요약자, 요약자 동그라미, 매수인을 낙약자, 낙약자 동그라미.
수익자, 수익자 동그라미 제3자까지 합쳐서 그래서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라고 한다. 요 정도 용어만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1페이지 제7절 계약의 해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는 또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